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하지만 그동안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았던 주제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난과 재해 혹은 일상적인 현장 업무 속에서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 곁에 서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며 극도로 감정이 고조된 현장을 수습하는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괜찮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선뜻 네라고 대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지 않다고 말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문가니까,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버텨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이 일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수많은 현장을 겪었는데 이 정도로 흔들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강의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심리적 건강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이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응급실 의사나 소방관, 그리고 장례 지도사처럼 매일 위기 현장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현장 종사자의 상당수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나약해 보일 것 같아서, 다른 동료들은 다 잘 버티는 것 같아서, 괜히 말했다가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라는 이유들이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중 단 한 분이라도 그래, 나도 힘들었구나, 그리고 힘든 건 당연한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면 이 강의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크게 5가지를 다룰 것입니다. 첫째, 외상 후 스트레스, 즉 트라우마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둘째, 장시간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찾아오는 소진, 번아웃이 무엇인지. 셋째, 심리적 회복을 위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넷째, 감정 노동의 현실과 스트레스를 다루는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또한 강의 중반부에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상실의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유가족이 경험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와 말로 함께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트라우마에 대한 오해 하나를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트라우마는 전쟁터에서 싸운 군인이나 대형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에게나 생기는 건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트라우마, 즉 외상은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극단적인 단 한 번의 사건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힘든 장면을 목격하거나 감정적으로 강렬한 상황을 자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를 포함한 현장 종사자들은 일반인들이 평생 한두 번 경험할 죽음의 장면을 직업적으로 반복해서 접합니다. 이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재난 현장에서 여러 날에 걸쳐 업무를 수행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뉴스 장면이 갑자기 견디기 어렵게 느껴진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현장에서 본 장면이 퇴근 후 식사를 하는 중에 문득 떠오르거나 잠든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강렬한 경험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이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그것은 심리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영어로는 PTSD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이후에 그 사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고통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PTSD는 1980년대에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을 연구하면서 공식적인 진단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구들을 통해 PTSD는 전쟁 경험자뿐 아니라 재난구조, 대원, 응급의료 종사자, 그리고 반복적으로 죽음의 현장에 노출되는 직종의 종사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PTSD의 주요 증상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침습 증상입니다. 당시의 장면이 의도하지 않게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악몽을 꾸거나 마치 그 상황이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플래시백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장례 업무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는데 길을 걷다가 비슷한 냄새나 소리를 듣는 순간 당시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 기억을 아직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2번째는 회피 증상입니다.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 사람,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특정 업무 자체를 꺼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상황의 현장에 가기가 너무 싫어졌어요 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회피 증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회피는 단기적으로는 마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상과 업무 모두를 제한하게 되고 결국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인지와 감정의 변화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힘들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지거나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는데 요즘은 그냥 멍하니 있게 된다거나 예전에는 좋아하던 취미가 이제는 아무런 흥미도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변화가 생겼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번째는 각성 증상입니다. 항상 긴장해 있거나 쉽게 놀라고 잠을 못 이루고 집중이 어렵고 짜증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내가 계속 경계 모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업이 이미 사라졌는데도 몸이 아직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두통,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2차 외상 혹은 대리 외상입니다. 직접 사건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었거나 고통받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도 트라우마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찰스 피글리는 이것을 공감 피로라고도 불렀습니다. 돌보는 사람이 돌봄을 받는 사람의 고통을 반복적으로 흡수하면서 서서히 소진되는 현상입니다. 장례 현장에서 유가족의 극심한 슬픔을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접하는 분들은 바로 이 2차 외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날 그 어머니가 간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냥 일이니까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당한 일이 아닌데도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공감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 중이나 쉬는 시간에도 당시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악몽을 자주 꾼다. 특정 상황이나 장소를 강하게 피하게 된다. 감정이 무뎌지거나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느낌이 든다. 예전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짜증이 많아졌다. 이 중 몇 가지가 해당된다면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에 이상이 생기면 전문가를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PTSD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신경학적 반응의 문제이며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준비입니다. 힘든 현장에 나가기 전 이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상황에서의 충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이후의 디컴프레션입니다. 업무가 끝나고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전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수부가 깊은 바다에서 올라올 때 천천히 감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극한의 현장에서 갑자기 일상으로 돌아오면 심리적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료와의 짧은 대화입니다. 현장을 마치고 동료와 함께 오늘 어땠어? 라는 짧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이 일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강렬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생기는 심리적 상처라면 소진, 번아웃은 서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심리적 탈진 상태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더 이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번아웃이라는 개념을 처음 정리한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버거는 어느 날 갑자기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타들어가다가 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번아웃은 서서히 오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채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 좀 피곤한가 보다.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거겠지?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아웃을 연구한 사회학자 크리스티나 메슬렉 교수는 수십 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번아웃을 세 가지 핵심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고갈입니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공감하거나 배려할 에너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아. 유가족이 우시는데 나는 그냥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 라는 느낌이 자주 든다면 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유가족의 슬픔에 함께 마음이 아팠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인격화입니다. 상대방을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처리할 케이스나 업무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302호 유가족 응대, 금요일 오전 발인처럼 사람을 번호나 일정으로만 생각하게 되거나 유가족의 말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할 일을 목록을 처리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이런 반응이 낯설고 불편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슬픔과 고통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마음이 그 자극을 차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지속될 때 업무의 질도 떨어지고 스스로의 만족감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 성취감 감소입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걸까? 이 일이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커지고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업무를 마치고 나면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는 뿌듯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하루가 끝났다는 허탈함만 남는 경우입니다. 재난이나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장례 지도사를 포함한 현장 종사자들은 극도로 긴 시간 동안 고강도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체적으로도 지치고 감정적으로도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끝난 뒤에도
충분한 회복 없이 다시 일상 업무로 복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바로 다음 업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아직 그 경험을 처리하는 중입니다.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고강도 업무를 반복하면 번아웃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번아웃 초기의 신호는 이렇습니다. 출근하기 싫다는 생각이 전보다 훨씬 자주 든다. 유가족이나 동료에게 자꾸 짜증이 난다. 일이 전혀 보람없게 느껴진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퇴근 후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잘했던 일인데 요즘은 실수가 는다. 이 신호들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번아웃은 무시할수록 깊어집니다. 번아웃이 깊어지면 일상적인 회복으로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마치 근육이 찢어진 상태에서 계속 운동하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번아웃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자신만의 회복 루틴이 필요합니다. 퇴근 후 업무 생각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산책이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든 짧은 취미 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는 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먼저 샤워를 하는 것으로 업무 모드를 끄는 루틴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물이 쏟아지면서 오늘 하루의 무게를 씻어내는 느낌이 든다고요. 이런 작은 의식이 실제로 심리적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번아웃 예방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기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주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요즘 나는 일하러 가는 것이 어느 정도 기대되는가? 이번 주에 내가 진심으로 즐거웠던 순간이 있었는가? 나는 지금 충분히 회복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계속 부정적이라면 그것은 번아웃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점검은 다이어리에 짧게 적거나 퇴근길 차 안에서 혼자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답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 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 오랜 투병 끝에 이별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업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반응이 여러분에게 더 큰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업무 중에 유가족이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뭘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분의 심리 상태를 모른다면 이 말이 자신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를 안다면 그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극심한 슬픔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감정 반응을 보입니다. 슬픔은 물론이고 때로는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이야? 의사가 더 잘했어야 했어. 더 빨리 병원으로 데려갔어야 했는데 라는 자책이나 타인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분노의 대상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분노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격, 멍함, 현실 부정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이 맞나? 꿈인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유가족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매우 강한 충격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책감도 흔합니다. 더 잘해줄 걸, 그날 싸우지 말 걸, 마지막 말을 그렇게 하지 말 걸,
이라는 자기 비난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 모든 반응은 정상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유가족은 울지 않습니다. 울음을 보이지 않는 것이 덜 슬픈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차분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다가 장례가 끝나고 나서야 무너집니다. 어떤 분은 웃음으로 슬픔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방식이 그분의 방식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세요. 흔히 애도의 5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커블러-로스가 제안한 이 모델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 모델은 상실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단계는 누구에게나 순서대로 깔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용의 단계에 도달했다가 다시 분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도 충격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빠르게 일상에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뒤늦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방법이 각자의 방식이고 그 모든 방식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유가족들 중에 저는 아직도 왜 이러는 걸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사람마다 슬픔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릅니다. 아직 그 과정 중에 계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실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함께 있어준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말해줘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으세요. 오히려 잘못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하늘에서 편하게 쉬실 거예요. 하늘의 뜻이에요. 빨리 힘내세요. 그래도 오래 사셨잖아요. 라는 말들은 선의에서 나온 것이지만 슬픔에 잠긴 분께는 자신의 감정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 물 한 잔을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표현을 막지 마세요. 이제 그만 우세요. 힘내셔야죠. 라는 말은 그분의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는 것은 슬픔을 처리하는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충분히 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역할은 그들의 모든 감정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시간이 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리적 회복은 시간만으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나 극심한 스트레스 이후 아무런 지원 없이 시간만 보낸 경우보다 적극적으로 회복 활동에 참여한 경우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심리적 회복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쓰기를 통한 감정 처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표현적 글쓰기 또는 저널링이라고 부릅니다.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힘든 경험에 대해 매일 15분에서 20분씩 3일에서 4일간 글로 써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고통이 줄어들고 면역 기능까지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 중 마음에 걸리는 것을 떠올리고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이 내 몸에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문법이나 문장 구성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 쓰려는 마음보다 솔직하게 쏟아내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울 때 혼자서도 감정을 처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기 돌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은 내가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기억을 재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할 때 감정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심리적 회복의 기반입니다. 현장 일정 때문에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분들께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잠들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기, 같은 시간에 눕는 습관 만들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 풀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극도로 바쁜 현장에서는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체 에너지뿐 아니라 감정 조절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짜증이 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현장이 바빠서 식사를 못할 것 같은 날에는 미리 간단한 간식이라도 챙겨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체 활동입니다. 걷기,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 분비를 돋습니다. 퇴근 후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 것, 점심시간에 10분 산책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또는 업무 후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때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식 호흡입니다. 4-4-8 호흡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4초 동안은 참은 뒤 입으로 8초 동안 내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올라가고 긴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긴 날숨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이 긴장을 빠르게 낮춰줍니다. 코로 하나, 둘, 셋, 넷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참고 입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쉽니다. 이것을 3에서 5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심박수가 낮아지고 진정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호흡법은 현장에서 급하게 감정을 조절해야 할 때 혹은 잠들기 전 긴장을 풀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5, 4, 3, 2, 1 접지 기법입니다.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나 걱정으로 가득 찰 때 지금 이 순간 현실로 돌아오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접지라는 이름은 땅에 발을 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5가지를 찾아봅니다. 창문, 책상, 커피잔, 손, 문. 그 다음으로 손을 만질 수 있는 것 4가지를 느껴봅니다. 의자 팔걸이, 옷의 질감, 머리카락, 테이블 표면. 그 다음 지금 들리는 소리 3가지. 에어컨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내 숨소리. 그 다음 지금 맡을 수 있는 냄새 2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입에서 느껴지는 맛 1가지.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뇌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고 과거의 장면이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플래시백이 일어날 때
혹은 극도로 불안할 때 이 기법을 활용하면 빠르게 현실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무 중에는 최선을 다하되 퇴근 이후에는 의식적으로 업무와 자신의 사이에 경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히 쉬어야 다음 날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당연한 원리입니다. 퇴근하면서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 역할을 했고 이제 나의 시간이다. 이것을 내 알려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자신에게 맞는 전환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모두 감정 노동자입니다. 감정 노동은 1984년 여성 사회학자 알리 러셀 호그실드가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직업적으로 요구되는 감정 표현 사이에 간극이 생길 때 그 간극을 관리하는 것을 감정 노동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극도로 감정이 격해진 유가족 앞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날에도 유가족 앞에서는 공감 어린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때로는 본인도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노동입니다. 감정 노동은 보이지 않는 노동입니다. 신체적으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는 눈에 보이는 노동이라 피로가 당연히 인정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노동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피로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 노동의 피로는 실제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번아웃과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 노동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면 행동입니다. 내면에서는 다른 감정을 느끼면서 겉으로만 요구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지만 웃는 것, 지쳤지만 활기차게 보이는 것이죠.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상황을 유지하게 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심리적 소진을 빠르게 가져옵니다. 내 안의 진짜 감정과 겉으로 보이는 감정 사이의 괴리가 커질수록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 행동입니다. 실제로 그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유가족의 슬픔을 진심으로 공감하려는 것이죠. 이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업무 만족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하면 대리 예상이나 공감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 행동을 하더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함께 느끼되 함께 빠져들지 않는다. 이것이 전문가로서의 공감의 기술입니다. 감정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인식과 표현입니다. 퇴근 후 혹은 업무 중 쉬는 시간에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나를 잠깐 점검해 보세요. 오늘 그 상황에서 나는 슬펐구나. 그 유가족의 말이 마음에 걸렸구나. 아까 그 상황에서 나는 무력감을 느꼈구나. 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감정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먼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편도체 활성화가 줄어들고 감정의 강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건 불안이구나. 이 한마디가 그 감정을 다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인지 재구성입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일을 못하고 있어. 저 유가족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오늘 일이 다 내 탓이야 라는 생각들이죠. 인지 재구성은 이런 자동적인 생각을 알아채고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꿔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일을 못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생각이 사실인가? 내가 잘해낸 부분은 없었는가? 오늘 힘들었던 것은 내 능력의 문제인가?
아니면 상황 자체가 어려웠던 것인가? 이 과정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할수록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힘이 줄어들고 자신을 좀 더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유가족을 대할 때처럼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의미 찾기입니다. 장례는 단순한 절차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일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남겨진 가족들이 그 이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것은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번아웃이 깊어질수록 이 의미가 흐릿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법은 신체 스캔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 5분 정도 눈을 감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몸을 천천히 훑어보는 것입니다. 발가락, 발바닥, 종아리, 무릎, 허벅지, 복부, 가슴, 어깨, 목, 얼굴 순서로 각 부위에 잠깐씩 주의를 두고 그 부위가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 없이 느껴봅니다. 긴장된 곳이 있다면 그 부위에 숨을 불어넣듯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완되도록 둡니다. 이 기법은 하루 동안 몸에 쌓여있던 긴장을 해소하고 머리를 비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전에 하면 수면의 질도 높아집니다. 재난이나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장례 지도사들을 포함한 현장 종사자들은 갑작스럽게 매우 높은 강도의 업무 환경에 노출됩니다. 이 상황은 일상적인 업무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사망자 수가 많고 유가족들의 감정 상태가 극도로 격해져 있습니다. 미디어의 관심, 외부의 압박, 시간적 긴박함이 모두 동시에 몰려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돌볼 여유조차 없이 모든 에너지를 업무에 쏟아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큰 심리적 부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반응을 미리 알고 있으면 그 반응이 찾아왔을 때 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그거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 직후 수일 이내에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손이 떨리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거나 머리가 띵하고 집중이 안 되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는 이게 실제 상황인가 싶은 비현실감, 무감각함, 판단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극단적인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정상적인 방식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하게 감정을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생리적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을 마시고 잠깐이라도 앉아 쉬고 무언가를 먹는 것,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가능하면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으니 괜찮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기의 감정이 더 몰아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극도의 긴장과 집중이 우리를 지탱해 줬습니다. 그 긴장이 풀리면서 비로소 그간 억눌렸던 감정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잘 버텼는데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회복할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야 해. 나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늘리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의식적으로 찾아보세요. 이 시기에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지지망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구들은 일관되게 힘든 경험 이후 회복 속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인이 사회적 연결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요즘 좀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 거창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곁에 누군가가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힘든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가를 다시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상후 성장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테네스키와 카룬이 제안한 이 개념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후에 오히려 삶의 의미, 인간관계, 자신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감사가 깊어지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외상후 성장은 고통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과 함께 그 이상의 무언가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지원과 자기돌봄,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의미 있게 바라보려는 노력이 함께 한다면 어려운 경험이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재난 현장을 경험하고 나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어진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행기가 긴급 상황에 처할 때 승무원들은 항상 이렇게 안내합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본인의 마스크를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처음 들으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나부터 챙기라고? 옆에 아이가 있어도? 하지만 이것은 매우 현명한 원칙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는 내 아이의 마스크를 씌워주기도 전에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리적 건강이 먼저 지켜져야 유가족 곁에서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전문가로서의 책임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라우마와 소진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두 번째,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나 좀 힘들어. 이 말을 꺼낼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세 번째, 개인 차원에서는 저널링, 자기돌봄, 호흡법, 접지기법, 인지 재구성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상실의 현장에서는 무언가를 말해주려 하기보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강력한 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은 누군가의 마지막 여정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오래 건강하게 지속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봐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야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오래 이 자리에 있어야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